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80페이지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고 있죠. 일단 계약은 낙성계약의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청약을 공부하고 승낙을 공부하는 건데요. 일단 청약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 이게 뭐죠? 청약입니다. 근데 판례가 나오고 1번 청약의 확정성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그에 응해서 을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약이 되려면 그 내용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도 얘는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노점상이 길거리에다가 옷을 진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청약이냐? 아니라는 거죠. 옷이 진열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바로 이 옷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저씨 이 옷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니 갑이 3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민하다가 이 옷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청약인 거고, 요 옷을 진열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뭐가 되죠? 유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겁니다. 그 다음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문으로 잘 나오는데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청약은 누구한테 커피 사라고 하고 있냐면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자는 누구냐면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뭐가 돼요? 청약자가 되는데 물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특정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를 알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이라면 그 사람이 명시될 필요도 없고요.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또 나와 있죠.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청약이 효력해가지고 1번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고 2번 청약의 구속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건데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도록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2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도달된 후 그 승낙기간 내에는 처리하지 못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고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디귿번 해가지고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진 않고, 리을번 청약의 존속기간도 같은 내용입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도달을 시켜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먼저 성립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C번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싫어 이것도 물론 거절이지만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것도 거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우리 집 살래라고 했는데 8천만 원에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승낙이 나오죠. 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1번 승낙의 상대방인데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입니다.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되죠? 청약자에게. 따라서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 특정인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또 나와 있죠.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승낙적 기간에서 승낙 적격에서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원칙 나와 있고, B번 연착의 통지가 나오고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잠깐 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기억 격지자 간 하단에 니은번 대화자가 나와 있는데, 대화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격지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신주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배적으로 발신주의인데, 언제 발신주의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답장이 발신주의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 발신한 때 승낙의 효과가 생기고요. 또 계약은 낙선계약의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의 발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복잡하게 문제점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또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연착이 되면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되거든요. 근데 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에는 도달시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가지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판례와 학설이 이해하고 있냐면 해제조건설 이런 걸 취해요. 해제조건설 영어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승낙의 발신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요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되냐면 도달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도달하게 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때 을이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날 승낙을 발신했다면 일단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3월 13일 날 성립된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3월 19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인데 따로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첫째,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따로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을이 며칠 날 발신했죠? 3월 13일 날 발신했죠. 그러면 웬만하면 요 3월 20일까지 도달할 수 있죠. 요새 최근에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내면 내일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상 기간을 줬다면 당연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때는 갑이 연착하게 되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은 성립되게 되는데 언제냐면 3월 13일 날 계약이 성립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 좌측에 밑에서 9번째 줄 보시면 1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볼게요. 먼저 연착된 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 자, 갑이 보니까 충분히 요 3월 20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던 경우죠. 이때는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그 사실을 뭐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도달 전에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연의 통지를 발송할 때는 물론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2번 청약자가 위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따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언제죠? 승낙의 발신 시죠.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면 갑을병도 싫은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오니까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죠? 승낙의 발신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만 찾아내시면 돼요? 승낙을 발신한 때만 찾아내셔서 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뭐 복잡하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경쟁 체결이 나오는데 넣어놓긴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요. 을도 갑에게 네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라고 똑같은 내용을 청약했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오는데 요거는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리어카에서 오뎅을 팔아요, 노점상이. 그래서 제가 몇 개 집어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아줌마 제가 오뎅을 사겠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뎅을 사겠다고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사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저는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제가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아줌마가 제가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대표 예제가 나오네요. 계약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맞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네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뭐 따로 기억할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승낙할지 안 할지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예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A가 B에게 10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8만 원에면 살게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가 뭐 한 거죠? 싫다, 거절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은 싸그리 싹 어떻게 해요? 없던 것이 되는 거죠. 왜요?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거절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B가 10만 원에 팔아라라고 뭘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만 있는 상태요? 청약만 있는 상태고 승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라는 지문은 X고요. 현재 뭐만 있어요? 청약만 있는 상태니까 A가 또다시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 것이므로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관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면서 보내온 책 이름을 적었다면 사겠다는 뜻이죠.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청약자는 이에 대하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네요. 자, 넘겨보시면 또 한 문제 더 나와 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은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는 작년도 문제입니다. 2016년도.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이긴다. 물론 맞점.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그럼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겪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이걸 또 5번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잘못 들었죠. 이거는 승낙이 아니라 뭐죠? 청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내는 부분인데 일단 정리를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예외적으로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가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X.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된다. X.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왜 판례도 나오고 내용이 복잡하냐 하면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학설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확장하지 않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교섭 단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게 된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학설은. 우리 기억할 것은 뭐예요?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예요.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특히 계약 체결점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391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보도록 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그죠? 2번 다수설은 학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설은 이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고 해요.
3번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5번 계약 요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 태도이다. X죠. 부당 파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5절 해가지고 계약의 효력이 나오고 있죠. 일단 1번 쌍무계약의 효력인데 쌍무계약이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인정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죠? 2번 성립상의 결련성이고요.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죠? 3번 이행상의 결련성이고요.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어야 되니까 3번 한쪽이라도 채무가 없어진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하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방의 채무는 뭐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인데 2번 법적 성질은 뭐 항변권이고 또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3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1번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요. 요거는 또 시작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때부터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